선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적으로 선거는 국민 주권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장치다. 헌법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이 매일 국회에 가서 직접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국민이 매일 대통령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선거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은 대의기관을 뽑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왜 저 사람이 법을 만들 수 있나? 선거로 뽑혔기 때문이다. 왜 저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국민이 선거로 권한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는 권한을 주는 절차에서 끝나지 않는다.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도 하다. 잘하면 다시 뽑는다.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바꾼다. 이게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이다. 결국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뽑고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주고 그 권력을 다시 심판하는 제도다. 그래서 선거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현실에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진다. 자료에서도 선거를 국민주권주의 아래 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 보고 선거의 헌법적 의의로 대의기관의 선출 구성,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부여, 선거를 통한 심판을 제시한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주의는 아니다. 선거가 진짜 민주적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보통 평등직 비밀선거로 하라고 정한다. 먼저 보통선거다. 보통선거란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이라면 재산, 성별, 신분, 교육 수준 같은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평등선거다. 평등선거란 한 사람의 표는 한 표라는 뜻이다. 부자라고 2표, 고학력자라고 3표,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직접선거다. 직접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뽑는다는 뜻이다. 누군가 중간에서 대신 뽑는 방식은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마지막은 비밀선거다. 비밀선거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국가도 회사도 가족도 강제로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야 압박 없이 진짜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다. 헌법 조문에는 직접 쓰여 있지 않지만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자유선거의 원칙도 함께 말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 투표 내용은 비밀이어야 한다. 그리고 강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들이 무너지면 선거는 남아있어도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다. 선거권은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다. 국민 주권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국민이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선거권 제한이 언제나 위헌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 제한은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판단 능력과 정치적 의사 형성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제한이 너무 넓고 너무 획일적일 때다. 특정한 사람들을 무조건 선거에서 배제해버리면 평등선거와 보통선거 원칙이 문제된다. 대표적인 쟁점이 수용자 선거권 제한이다. 과거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선거권을 넓게 제한하는 규정이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정치적 의사 표현권을 똑같이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완전히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단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결국 선거권 제한의 핵심은 이거다. 제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수단도 적절해야 한다.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리고 얻는 공익이 잃는 기본권보다 커야 한다. 즉 선거권 제한은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한다.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투표용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한 조각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선거권이 있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줘도 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선거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다. 물론 선거권 제한이 항상 위헌인 것은 아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일정한 제한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넓게 너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범죄의 종류도 보지 않고 형의 무게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회 안에 있는지 교도소 안에 있는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면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도 수용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도 문제된다. 집행유예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그 제한은 과도할 수 있다. 결국 기준은 이거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민의 자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그만큼 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한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 범위도 필요한 만큼이어야 한다. 가벼운 범죄자와 중대한 범죄자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사회 안에 있는 사람과 수감 중인 사람도 무조건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수용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따라서 선거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제한은 위헌 문제가 생긴다. 선거권은 단순한 투표권이 아니다. 국민 주권에 참여하는 권리다. 그래서 국가가 선거권을 빼앗을 때는 항상 좁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그냥 표를 세는 기술이 아니다. 선거제도는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장치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다. 먼저 다수대표제다. 다수대표제는 쉽게 말해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한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경쟁하고 그중 1등이 의석을 가져간다. 장점은 분명하다. 결과가 단순하다. 누가 이겼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지역 대표도 뚜렷하다. 하지만 단점도 크다. 1등이 아닌 표는 결과적으로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40%를 얻고 당선됐다면 나머지 60%의 표는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걸 사표 문제라고 한다. 다음은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어떤 정당이 전국에서 20%를 얻었다면 의석도 대체로 20% 정도 배분하자는 생각이다. 장점은 대표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치적 의견도 의회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정당이 많아질 수 있고 정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부 구성이나 의사결정이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다수대표제는 결정이 쉽고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대신 사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표심을 의석에 더 정확히 반영한다. 대신 정당이 많아지고 정치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단순한 계산 방식이 아니다. 누가 대표되는지, 어떤 정당이 살아남는지, 정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결정한다. 자료에서도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정당 구도에 영향을 주고 선거제도를 바꾸면 정치가 바뀐다고 설명한다. 선거제도는 그냥 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선거제도는 정치의 판을 정하는 규칙이다. 어떤 선거제도를 쓰느냐에 따라 정당의 수가 달라지고 정치인의 행동이 달라지고 국회의 구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수대표제는 1등이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방식에서는 큰 정당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2등, 3등에게 간 표는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은 정당을 찍으면 표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큰 정당에 표를 몰아주게 된다. 결국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에 가까운 정당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 방식에서는 작은 정당도 의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유권자가 소수 정당을 찍어도 그 표가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에 가까운 정당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즉 선거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누가 살아남는지, 어떤 정당이 커지는지, 소수 의견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면 정치가 바뀐다는 말이 나온다. 자료에서도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정당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구도는 선거제도에 뒤따르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제도는 투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공식이다. 그 공식이 달라지면 국회의 모습도 달라진다. 국회의 모습이 달라지면 정치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조 문제다. 선거에서 중요한 건 누가 투표하느냐만이 아니다. 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도 중요하고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게리맨더링이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이상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지역에 어정당 지지자가 많고 다른 지역에 비정당 지지자가 많다. 그런데 선거구를 일부러 이상하게 쪼개서 어정당 표는 여러 곳에 흩어버리고 비정당 표는 당선될 만큼만 모아놓는다면 어떨까? 겉으로는 선거구를 나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게 바로 게리맨더링의 문제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지역에 10만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고 다른 지역에 30만 명도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면 두 지역의 표 가치는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한 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한 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 원칙과 연결된다. 헌법상 평등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한 표의 가치도 가능한 한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나누거나 인구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면 위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모든 선거구의 인구를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생활권, 교통 같은 요소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구는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조작해도 안 되고 지역별 표의 가치가 지나치게 달라져도 안 된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평등선거 원칙의 문제다. 그래서 게리맨더링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헌법 문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사람은 한 표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표의 개수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표의 가치도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선거구는 유권자가 10만 명이다. 비선거구는 유권자가 30만 명이다. 그런데 두 선거구가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면 어떨까? 어선거구의 한 표는 비선거구의 한 표보다 훨씬 큰 힘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다. 평등선거 원칙은 단순히 1인 1표만 의미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1표의 가치도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선거구 인구를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지역 대표성도 봐야 한다. 행정구역도 봐야 한다. 생활권, 지리적 조건, 교통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구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까지 허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꿨다. 현재 중요한 기준은 2대1이다. 즉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원칙적으로 2배를 넘으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상하 33과 3분의 1% 편차 기준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구는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지역마다 지나치게 달라지면 표의 가치가 불평등해진다. 그래서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평등하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헌법 문제다. 선거의 핵심은 한 사람이 한 표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한 표가 다른 사람의 한 표와 비슷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1 기준은 평등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기준이다. 국회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대표기관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전체가 매번 직접 모여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정하고 정부를 감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활동한다. 이게 바로 대의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단순히 자기 지역구 주민만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의 대표자다. 물론 지역구에서 선출되지만 국회에 들어가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현실적 의사를 그대로 받아 적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기관이라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자료에서도 국회는 제1기관으로서 국민의 추정적 의사, 즉 잠재적 의사를 존중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국회의 핵심 기능이 나온다. 첫째, 대표 기능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 의사를 형성한다. 둘째, 입법 기능이다. 법률을 만들고 바꾸고 없앤다. 셋째, 국정 통제 기능이다. 행정부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 넷째, 합의 기능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을 토론과 표결을 통해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리한다. 결국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 결정으로 바뀌는 장소다. 그래서 국회가 무너지면 단순히 정치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가 국가 권력에 반영되는 통로가 약해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통치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 대표 기관이다. 국회는 단순히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국회에는 크게 4가지 지위가 있다. 첫째, 국회는 제1기관이다. 국민 전체가 직접 모여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은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 의사를 형성한다. 이게 국회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다. 둘째,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기관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의회유보의 원칙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중요한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국회는 국정통제기관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같은 제도가 바로 이 기능과 연결된다. 넷째, 국회는 합의체의 국가 의사결정기관이다. 국회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여러 국회의원이 모여 토론하고 설득하고 표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결만이 아니다. 소수 의견도 보호되어야 하고 토론 과정도 진지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 결정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국회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정부를 통제한다. 국회는 토론과 표결로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이 4가지가 국회의 헌법상 지위다. 그래서 국회를 볼 때는 법 만드는 곳이라고만 보면 부족하다. 국회는 국민 대표, 입법, 국정통제, 합의라는 통치구조의 핵심 기능이 모이는 기관이다. 자료도 국회의 헌법상 지위를 제1기관,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 합의체의 국가 의사결정기관으로 정리한다. 국회라고 하면 보통 법 만드는 곳을 떠올린다. 물론 맞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입법 기능이다. 법률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일을 한다. 하지만 국회를 법 만드는 기관으로만 보면 부족하다. 국회는 동시에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국가 권력은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뉜다. 이 중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담당한다. 그런데 행정부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힘이 크다. 그래서 행정부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 이게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다. 예를 들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정 사건이나 정책 문제를 조사할 수도 있다. 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려는지 살핀다.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마음대로 돈을 쓰게 두지 않는 것이다. 탄핵소추권도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같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즉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로 뽑힌 권력이라도 계속 감시받아야 한다. 특히 행정부처럼 강한 집행권을 가진 기관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는 법을 만든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책임도 묻는다. 그래서 국회는 입법기관이면서 국정통제기관이다. 국회를 법 만드는 곳으로만 보면 절반만 본 것이다. 국회의 진짜 역할은 법을 만들고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통제하는 데 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말은 단순히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뜻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의회유보의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면 행정부가 그냥 내부 규칙이나 명령으로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왜 그럴까?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기관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심사하고 표결한다. 즉 국회 입법 절차는 국민의 의사가 국가 결정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처럼 중요한 문제는 행정부의 편의에 맡기면 안 된다.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 여기서 연결되는 개념이 본질성 이론이다. 모든 세부 사항을 국회가 하나하나 다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가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사항, 즉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학교 운영의 아주 세세한 절차나 행정서류의 양식 같은 건 행정부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의회유보의 원칙은 중요한 문제는 국회가 정하라는 원칙이다. 본질성 이론은 그 중에서도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의회유보는 단순한 입법 기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에 묶어두는 헌법상 통제장치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해야 한다. 국회는 한 개의 의회로 구성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될 수도 있다. 하나의 의회만 두는 제도를 단원제라고 한다. 두 개의 의회를 두는 제도를 양원제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단원제다.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그럼 양원제는 뭘까? 양원제는 의회를 상원과 하원처럼 두 개로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따로 있다. 양원제의 장점은 신중한 의사결정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도 상원이 다시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안이 너무 급하게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지역대표나 직능대표를 따로 반영하기도 좋다. 한쪽 의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다른 한쪽 의회는 지역이나 특수한 이익을 대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의회가 두 개면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국가 예산도 더 많이 든다. 또 상원과 하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반대로 단원제는 구조가 단순하다. 의사결정도 비교적 빠르다. 국민이 어느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하지만 단원제는 한번 다수파가 힘을 잡으면 법안이 너무 빠르게 통과될 위험이 있다. 다시
다시 심사하고 제동을 버는 구조가 양원제보다 약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단원제는 빠르고 단순하다. 하지만 신중성이 부족할 수 있다. 양원제는 신중하고 다양한 대표를 반영하기 좋다. 하지만 느리고 복잡하며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단원제와 양원제 중 무조건 더 좋은 제도는 없다.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정치 구조, 역사, 정당 체계, 권력 분립 구조에 맞는가다. 의회 제도는 국회를 몇 개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더 잘 대표하고 권력을 어떻게 더 잘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회에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회의 시작을 알리는 진행자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헌법상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가기관이다.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쉽게 말하면 국회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국회의장이 하는 일은 꽤 중요하다. 본회의를 언제 열지 정한다. 의사 일정을 만들고 바꾼다. 어떤 안건을 회의에 올릴지 결정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가결이나 부결을 선포한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 의사 절차의 흐름을 잡는 핵심 기관이다. 국회부의장도 있다. 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왜 그럴까?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의장이 된 사람은 임기 동안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물론 임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국회의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지만 회의 운영에서는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여당 편만 들어도 안 되고 야당 편만 들어도 안 된다. 국회 안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충돌할 때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 의사를 정리한다. 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국회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필요할 때 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운영의 중심에 있는 헌법기관이다. 국회가 토론하고 표결하고 결정하려면 그 절차를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이다. 국회에는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최종적으로 의안을 처리하는 회의다. 그런데 실제 국회 운영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 일부로 구성된 위원회다. 각 위원회는 분야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같은 식이다. 왜 이렇게 나눌까? 국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국회의원 전원이 모든 법률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검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먼저 전문 분야별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안의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고 통과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이 나면 본회의는 그 결론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절차처럼 될 수 있다. 즉 본회의가 실질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최종 확인 절차처럼 변할 수 있다. 이걸 본회의의 형식화라고 한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는 장점이 있다. 전문성이 높아진다. 복잡한 법안을 자세히 심사할 수 있다. 본회의의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이 약해질 수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중요한 결정이 본회의장이 아니라 위원회 안에서 이미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와 너무 가까워지면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그만큼 본회의의 실질적 토론 기능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국회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핵심 쟁점은 효율성과 공개적 민주성 사이의 균형이다. 자료도 위원회 제도의 기능으로 전문위법 기능 강화를 설명하면서 그 역기능으로 본회의의 형식화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약화 등을 제시한다. 국회에는 국회의원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 안에는 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원내 정치 조직이 있다. 이걸 교섭단체라고 한다. 교섭단체는 쉽게 말해 국회 안에서 정당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 운영을 협상하는 단위다. 원칙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든다. 국회에서는 보통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왜 교섭단체가 중요할까? 국회는 수백 명의 의원이 모인 기관이다. 모든 의원이 각자 따로 움직이면 의사 일정을 정하기도 어렵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어렵고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국회는 정당 단위로 의견을 모으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상하면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같은 문제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이 크다. 교섭단체는 단순한 의원 모임이 아니다. 정당의 정책을 국회 의사 절차에 반영하는 통로다. 자료에서도 교섭단체를 국회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당 또는 정파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교섭단체에는 문제점도 있다. 교섭단체가 강해지면 국회의원 개인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의원이 자기 양심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정당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 있다. 또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면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장치다. 정당의 정책을 국회 안에서 실현하고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율하며 원내 행동을 통일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당 기속을 강화하고 소수 의원의 목소리를 약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그래서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핵심이지만 항상 민주적 대표성과 의원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면서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때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다. 둘 다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둘은 다르다. 먼저 국정감사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통제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매년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일 제대로 했나를 점검하는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자기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관련 기관을 보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 관련 기관을 보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나 법원 관련 문제를 보는 시기다. 즉 국정감사는 정기건강검진에 가깝다. 정부 전체를 상대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반면 국정조사는 다르다.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이 문제되었을 때 그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형 참사, 권력형 비리 의혹, 중대한 정책 실패 같은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그 사건을 특정해서 조사할 수 있다. 즉 국정조사는 정기검진이 아니라 특정 증상에 대한 정밀검사에 가깝다. 자료도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 통제 기능이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한 제한적 통제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이고 포괄적이다.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이고 특정 사안 중심이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기관을 감사한다.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건이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다. 행정부가 국민 앞에서 책임지게 만드는 장치라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매일 감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묻고 따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책임을 확인한다. 이게 국정통제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헌법상 통제 수단이다. 대통령은 강한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법률 안거부권도 가진다. 그런데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다. 그게 바로 탄핵이다. 탄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국회의 탄핵소추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여기서 국회가 하는 일은 탄핵소추다. 쉽게 말하면 이 공직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니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바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이 구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탄핵은 정치적 책임만 묻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국정 운영을 못한다. 정치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탄핵의 핵심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그 위반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즉 국회는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일단 멈출 수 있다. 그래서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강력한 국정통제 수단이다. 자료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지위 중 하나로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들고 그 수단으로 탄핵소추 의결권을 제시한다. 또 헌법재판 자료도 탄핵을 고위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보고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는 대통령을 직접 파면하지 않는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다. 그리고 탄핵의 핵심은 정치적 불만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다. 대통령은 강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그 권한은 헌법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진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이름만 들으면 국회의원을 특별 대우하는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래 취지는 국회의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의회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먼저 불체포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 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또 회기 전에 이미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왜 이런 특권이 있을까? 행정부나 수사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의원을 체포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면 국회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회의 심의와 표결 기능을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남용될 위험도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이 국회 회기를 이용해 체포를 피하려 한다면 이른바 방탄국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은 필요하지만 남용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다음은 면책특권이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왜 이런 특권이 필요할까? 국회는 비판과 토론의 장이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제기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대신 말할 때 나중에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두려워하면 제대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면책특권은 국회의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한다. 특히 야당 보호 기능이 크다. 국회 안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도 그 발언이 직무상 발언이라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면책특권도 무제한은 아니다.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어야 한다. 그리고 발언 내용 자체가 직무와 전혀 관련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 자유를 통해 국회의 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통해 국회의 토론 기능을 보호하는 제도다. 둘 다 핵심은 같다.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이 특권들은 필요한 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방어 수단으로 남용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 대표 기능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 장치다.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부의 대표만은 아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여러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먼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원수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뜻이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사절을 보내고 받으며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한이 여기에 연결된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래서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기관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이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쉽게 말해 행정부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군을 통수하고 법률을 집행하며 행정입법권도 행사한다. 또 대통령은 제2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만 국민의 대표인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은 강력하지만 그 권한의 목적은 헌법 질서와 기본권 보호에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다. 행정부 수반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기관이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단순히 정부의 대표라고만 보면 부족하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지휘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는 독임제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강한 권한은 강한 헌법적 책임과 함께 간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그리고 한 번 대통령을 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걸 5년 단임제라고 한다. 여기서 단임제란 한 번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임은 다시 그 직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그 뒤에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럼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핵심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매우 강한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를 지휘한다.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을 임명한다. 법률 안거부권도 가진다. 긴급권과 사면권도 가진다. 이렇게 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계속 재선될 수 있다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래 집중될 위험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하려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는 대통령 권력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대통령 권한은 강하게 주되 기간은 짧게 묶어두자는 구조다. 물론 단임제에는 단점도 있다.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없으니 국민이 선거로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재선이 가능하면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 여론을 더 신경 쓸 수 있다. 하지만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말로 갈수록 정치적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다.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장기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짧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임제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 장점은 장기 집권을 막고 권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직접적인 재신임 구조가 약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강한 대통령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래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선거로 뽑힌 권력이 헌법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면서도 임기와 중임금지를 통해 그 권한을 시간적으로 제한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단순한 임기 규정이 아니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상 통제 장치다.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국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대통령제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국정이 멈출 수 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 대행 제도를 둔다. 먼저 구별해야 할 말이 있다. 거리와 사고다. 거리는 대통령 자리가 비어버린 경우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사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예 없는 상태다. 그래서 후임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반면 사고는 대통령 자리는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는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대신할까? 원칙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도 할 수 없으면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자료에서는 권한 대행 순서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순서를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다. 권한 대행은 진짜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보다 약하다. 국민이 직접 권한 대행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한 대행은 국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정리하면 이렇다. 거리는 대통령 자리가 비는 것이다. 사고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리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 그 사이 또는 사고가 있는 동안에는 국무총리부터 법률상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 제도의 핵심은 한 사람의 권력 유지가 아니다.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헌법상 안전장치다.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그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도 있다. 이걸 법률 안거부권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제2요구권이다. 말 그대로 국회에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자료도 대통령의 법률 제정관여권으로 법률 안제출권, 법률 안공포권, 법률 안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설명한다. 왜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줄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만 그 법률이 항상 헌법에 맞고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 운영상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그냥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 이게 거부권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안은 안 된다고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안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지만 국회 입법권을 무너뜨리는 권한은 아니다.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때 정족수는 더 엄격하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처음 통과시킬 때보다 더 강한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 구조가 보인다. 국회가 법률을 만든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국회가 다시 판단한다. 그리고 강한 다수로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확정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률 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우리 제도에서는 국회의 법률안을 돌려보내는 환부 거부가 원칙이다. 대통령이 가만히 붙잡아두는 보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만 거부하거나 내용을 고쳐서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법률 안거부권은 입법권에 대한 견제 장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강한 다수의 국회 의사가 다시 확인되면 법률은 확정된다. 그래서 법률 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이기는 권한이 아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다시 한번 수기와 견제를 작동시키는 권력 분립의 장치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조직적 권한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임명권과 국군 통수권이다. 먼저 공무원 임명권이다. 공무원 임명권이란 국가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다. 행정부는 대통령 혼자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무총리, 장관, 차관,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인다.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라면 행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에도 관여한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공직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 절차가 붙는 경우가 있다.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다음은 국군 통수권이다. 국군 통수권이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가 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군대의 최종 지휘권자는 대통령이다. 왜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줄까? 군대는 국가에서 가장 강한 물리력을 가진 조직이다. 그래서 군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문민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걸 문민통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군대는 선출된 대통령의 통수 아래 놓인다. 하지만 국군 통수권도 무제한 권한은 아니다. 대통령은 군을 지휘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전쟁, 파병, 개헌 같은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국회 통제나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무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권한이다.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가 되는 권한이다. 둘 다 대통령의 강한 권한이다. 하지만 둘 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권한이 아니다. 행정부를 책임있게 운영하고 군대를 민주적 헌법 질서 안에 두기 위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람을 임명하고 군을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은 국민과 헌법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평상시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생기고 재정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행사되는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럼 이건 통치행위일까?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작용이라서 법원이 함부로 심사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결단이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 이 점에서 통치행위적 성격이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헌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작용은 전부 헌법 아래에 있다. 대통령의 긴급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적 성격이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 즉 핵심은 이거다. 대통령의 긴급권은 강하다. 하지만 헌법보다 강하지는 않다. 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은 헌법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위기를 넘기기 위한 예외적 권한이지 헌법의 한계를 넘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 계엄은 평상시 권한이 아니다.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행정기관이나 경찰력만으로는 국가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볼 때 군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계엄은 매우 위험한 권한이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행정과 사법 영역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계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고 군사 재판권도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다. 요건이 있다. 첫째, 상황 요건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거나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필요 요건이다.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즉 군을 동원할 만큼 상황이 중대해야 한다. 셋째, 절차 요건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혼자 판단하고 바로 선포하는 구조가 아니다. 넷째, 준법 요건이다.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계엄은 선포 이후에도 통제를 받는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계엄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헌법기관을 멈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출입과 표결을 막거나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면 권력 분립과 대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엄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있어야 한다. 군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 계엄법이 정한 방식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엄은 위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이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계엄은 헌법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권한이 된다.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다. 사면권은 쉽게 말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줄이거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권한이다. 자료에서는 사면권을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감형권, 복권권으로 정리한다. 여기서 먼저 구별할 것이 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다. 일반 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넓게 이루어지는 사면이다. 그래서 일반 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권의 행사를 넓게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식이다. 여기서 사면권의 의미가 나온다.
한다. 재판은 법원이 한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형벌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사면은 그 확정된 형벌의 효과를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판단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면권은 사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 권한은 매우 조심해서 써야 한다. 왜냐하면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원의 재판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어렵게 판결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계속 사면해버리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특히 권력자나 경제인에게만 사면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법은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것 아닌가. 이러면 평등원칙도 문제된다. 그래서 사면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은혜가 아니다. 국민통합 형사정책,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형벌의 집행이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감형은 형을 줄이는 것이고 복권은 잃었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사면권은 법원의 판결을 가볍게 만드는 권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면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정장치이지 대통령의 개인적 선심이 아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흔히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제2인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한다. 국무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하고 최종적인 행정권의 책임을 진다. 국무총리는 그 아래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즉 국무총리의 핵심 지위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자료에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다. 국무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정각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를 보좌하면서 각 부처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무총리가 아무 권한도 없는 존재는 아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행정각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다. 행정부 내부의 조정자이고 대통령 보좌기관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 동등한 행정부 공동수반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구조에서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치적으로는 국무총리를 제2인자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헌법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국무총리는 강한 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그 권한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구조 안에서 행사된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조정하는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그냥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회의가 아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인정된 회의체 기관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집행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구성원이 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즉 국무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다. 행정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회의체 방식으로 보좌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대통령의 회의체 보좌기관이라고도 한다. 그럼 왜 굳이 국무회의가 필요할까?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여러 국무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점을 따지고 다른 부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은 중요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정의 기본계획, 일반정책, 선정 강화, 중요한 조약,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개헌과 해제 같은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대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상 심의 절차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국무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할 기회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계엄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단순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는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부 전체의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인 집행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하지만 의결기관은 아니다.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는 중요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회의체 심의로 통제하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집단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헌법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대통령제 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보좌하고 견제하는 집행부 내부의 핵심 심의기관이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걸 해임건의권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권한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국회가 해임 건의를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할까? 정답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국회 해임 건의는 법적으로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이 국회 해임 건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도 국회 해임 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 결의권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 건의라고 정리한다. 그럼 해임 건의권은 아무 의미 없는 제도일까? 그건 아니다. 해임 건의권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중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다. 의원 내각제처럼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바로 정부를 교체하는 구조가 아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된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불만만으로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국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걸 통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해임 건의권은 대통령 대신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미라고 보았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해임 건의는 해임 결의가 아니다. 국회가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지
국회가 직접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해임 건의에 법적으로 묶이지 않는다. 해임 건의권은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회의 견제 수단이다. 그래서 해임 건의권의 핵심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다. 즉 해임 건의권은 법적 강제 수단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국회의 통제 장치다. 헌법은 이렇게 말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말은 단순히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국가 권력은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뉜다. 입법권은 국회가 담당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담당한다. 여기서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무엇이 옳은 법적 결론인지 판단하는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 누가 의무를 부담하는지, 국가의 처분이 위법한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권한이다. 그럼 왜 이 권한을 법원에 맡길까? 핵심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다.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직접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 행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한지 행정부가 최종 판단한다면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둘러싼 분쟁도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해결하면 국민의 권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사법권을 독립된 법원에 맡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이게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국민은 국가 권력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재판 청구권과도 연결된다.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아무 기관이나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법권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법권이 행정부나 정치 권력에 종속되면 국민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단순한 조직 규정이 아니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권력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핵심 선언이다. 재판 청구권은 단순히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재판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은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다른 하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먼저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재판은 아무 기준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이라면 제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국가가 사람을 처벌하려면 미리 정해진 법률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에 따른 절차도 지켜야 한다. 다음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아무 기관이나 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그 법률을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이게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자료도 재판 청구권을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설명한다. 여기서 재판 청구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적극적 측면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재판이라는 국가작용을 요구할 수 있다. 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극적 측면이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받지 않을 권리도 가진다. 또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가진다. 즉 재판 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이면서 엉터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재판 청구권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다. 재판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 재판은 법관이 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법원에 갈 수 있다는 형식적 권리가 아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법치주의의 핵심 기본권이다. 법관은 그냥 법률을 읽어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를 판단하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사법권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을 이렇게 보려는 생각이 강했다. 법관은 법률의 입이다. 즉 법관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입법자가 만든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는 법관의 역할이 제한된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 법관은 그 법을 사건에 적용할 뿐이다. 이 생각은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기관이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자기 가치관으로 법을 새로 만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법관은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률은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다. 법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다. 사회가 바뀌면서 예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같은 일반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질서 형평 정의를 고려해 의미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법관은 단순한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법관은 법률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그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실관계에 적용하며 구체적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법관은 정의를 판단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법관이 정의를 판단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관의 정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신념만으로 판결하면 그건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남용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관은 법률의 입이어야 한다.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법관은 살아있는 정의의 판단자이기도 하다. 법률의 빈틈과 애매함을 구체적 사건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관은 법률을 무시하는 정의의 창조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법률 문장을 기계적으로 읽는 기계도 아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법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좋은 재판은 법률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재판이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료도 사법권 독립을 법관이 사법 기능을 수행할 때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럼 왜 사법권 독립이 필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은 국가 권력과 국민이 부딪히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했다. 그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행정부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다. 국회 다수파가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면 헌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법관이 권력자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재판은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법관은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국회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정당, 언론, 여론, 이익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물론 당사자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에는 제처 기피 회피 같은 제도가 있다. 법관이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빠지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 독립이 아니다. 법관은 아무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그리고 법관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양심에 구속된다. 즉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자유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책임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을 특권층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권력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관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된다.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권력 분립이 유지된다. 그래서 사법권 독립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기본 요소다. 재판이 독립되지 않으면 법은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법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도 안전하지 않다. 사법권 독립은 하나로만 보면 헷갈린다. 사법권 독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법원의 독립이고 다른 하나는 법관의 독립이다. 먼저 법원의 독립이다. 법원의 독립은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가 법원의 조직을 마음대로 흔들거나 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통해 재판에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통제하면 안 된다. 법원의 독립에는 조직상 독립과 기능상 독립이 있다. 조직상 독립은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이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외부 기관이 마음대로 법원을 흔들 수 없다는 뜻이다. 기능상 독립은 법원이 재판 기능을 수행할 때 타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압력단체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법관의 독립이다. 법관의 독립은 개별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할 때 외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관 개인의 재판상 독립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판결하라고 해도 안 된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라고 압박해도 안 된다. 언론이나 여론이 한쪽 결론을 요구해도 법관은 그 압력에 따라 판결하면 안 된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 결론을 지시하면 안 된다.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신급 제도에 따른 통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상급자가 특정 결론을 지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여기서 법관의 신분 보장도 중요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마음대로 파면하거나 전보시킬 수 있다면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관의 신분은 강하게 보장된다. 자료도 법관의 독립을 재판상 독립과 신분 보장으로 설명하고 법관은 헌법법률 양심에만 기속된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원의 독립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독립이다. 법관의 독립은 개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다. 법원이 독립되어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법관이 독립되어야 개별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 조직이 독립되어도 개별 법관이 내부 압력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은 어렵다. 반대로 법관 개인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법원 조직이 행정부나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으면 사법권 독립은 흔들린다. 결국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같은 목표를 향한다. 국민이 권력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치행위라는 말이 있다. 통치행위란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단과 관련된 행위다. 외교, 국방, 국가긴급권처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외국의 군대를 파견할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긴급 명령을 낼지,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같은 문제다. 이런 문제는 법률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법원이 이런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걸 사법자제라고 한다. 왜 사법자제가 필요할까? 법원은 선거로 뽑힌 기관이 아니다. 외교와 국방 같은 문제는 정보, 정책 판단, 미래 예측,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래서 법원이 사법적 기준만으로 모든 정치적 결단을 대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라크 파병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파병 결정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통치행위는 아예 재판으로 다툴 수 없을까? 그건 아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다.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다.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도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국가작용이다.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우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외교, 국방, 정치적 판단 영역에서는 사법자제가 문제된다. 하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헌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재판으로 다툴 수 있다. 즉 핵심은 이거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사법심사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리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통치행위도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 재판은 보통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된다고 배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다. 재판 청구권은 국민이 법관에게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다. 즉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3심까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도 재판 청구권이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왜 그럴까?
대법원의 역할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령 해석의 통일, 법질서의 안정, 중요한 법률 문제의 최종 판단을 담당한다. 즉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전부 따지는 기관이라기보다 법률심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증거를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헌법상 중요한 것은 무조건 3번 재판 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공정한 법관에게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3심제는 중요하다. 1심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2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은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 대법원이 법률 문제를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에 필요하다. 하지만 3심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헌법상 절대적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사건의 성격, 분쟁의 크기, 재판 제도의 효율성, 신속한 권리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서 상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에서는 상고가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사건을 대법원까지 보내면 대법원이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사건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재판 청구권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3심제는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핵심은 몇 번 재판받느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에게 공정하게 재판받느냐에 있다. 그래서 3심제는 중요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다. 쉽게 말해 법원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법원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핵심 역할은 최종적인 법률 판단이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가 다투어진 뒤 대법원은 주로 법률 해석이 맞는지 법 적용에 잘못이 없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의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의 첫 번째 권한은 상고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민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다투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권한은 재항고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급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다시 다투는 사건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대법원이 판단한다. 자료도 대법원에 관할 사건으로 상고사건,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둔다. 세 번째 권한은 선거소송을 판단하는 것이다. 특정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단한다. 즉 시심이자 종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재판은 여러 신급을 거치지만 선거의 효력을 오래 불안정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한다. 네 번째 권한은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하지만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그 최종 판단 기관이 대법원이다. 다섯 번째 권한은 사법행정권이다. 대법원은 재판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 조직의 운영, 법관 인사, 사법행정 사무에도 관여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회의가 있고 대법관 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법원이 단순한 상급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과 하급법원 사이에는 신급제에 따른 상하관계가 있다. 하지만 개별 재판에서 하급심 법관에게 이렇게 판결하라고 직접 지시할 수는 없다. 각급 법원과 법관은 재판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는 명령하는 권위가 아니라 최종 법률 판단을 통해 법질서를 통일하는 권위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법원은 상고사건을 판단한다. 재항고사건을 판단한다. 일부 선거소송을 시심이자 종심으로 판단한다.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리고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법원 조직 운영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단순히 제일 높은 법원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일하고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며 법적 평화를 유지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다. 헌법은 나라의 가장 높은 법이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도 헌법 아래에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도 헌법 아래에 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만약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국가기관끼리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다투면 누가 판단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제도가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은 쉽게 말해 국가 권력이 헌법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이다. 일반 재판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 범죄의 성립,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로 다룬다면 헌법재판은 헌법 자체를 기준으로 국가 권력을 통제한다. 왜 이런 재판이 필요할까? 첫째,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강하다. 국회도 대통령도 행정부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은 헌법재판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셋째, 헌법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조문은 일반 법률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 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개념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자료도 헌법재판의 필요 배경으로 헌법의 성문성, 경성성, 최고규범성,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보는 위헌법률 심판이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보는 탄핵 심판이 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을 다루는 정당해산 심판이 있다.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이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제도다. 헌법이 아무리 최고법이라고 해도 그 헌법을 지키게 만드는 절차가 없다면 헌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국회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행정부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도 헌법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국가의 핵심 장치다. 헌법재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이 있다. 바로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위헌법률 심사제의 출발점으로 불린다. 사건의 배경은 정치 싸움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힘을 강하게 보려는 세력과 각 주의 권한을 더 중요하게 보려는 세력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바뀌기 직전 기존 대통령은 자기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 법관들을 임명했다. 그런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일부 임명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그중 한 명이 마베리였다. 마베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이미 법관으로 임명되었으니 임명장을 달라. 그리고 연방대법원에 임명장 교부를 강제해달라고 청구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당시 법률은 연방대법원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은 연방대법원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았다. 즉 법률과 헌법이 충돌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마베리에게 권리는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그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인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논리가 나온다. 헌법은 최고법이다.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률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역할이다. 이게 바로 위헌법률심사제의 핵심이다. 자료도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을 위헌법률심사제를 탄생시킨 역사적 판결로 설명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관법은 효력이 없으며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논리가 이 판결을 통해 처음 설파되었다고 정리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엄청난 정치적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후 오랜 기간 위헌 판결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정치 권력과의 충돌을 피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의 핵심은 마베리가 임명장을 받았는지가 아니다. 핵심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했다. 헌법은 법률보다 위에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법률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은 단순한 임명장 사건이 아니다. 헌법이 실제로 법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위헌심사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여러 번 바뀌었다. 먼저 재헌헌법이다. 재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별도의 헌법위원회가 판단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탄핵재판소는 따로 두었다. 다음은 1960년 헌법이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두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재판 등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 1962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 심판,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구조가 되었다.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했다. 즉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원회 제도가 등장했다.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맡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위헌법률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헌법도 1972년 헌법위원회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때도 법원이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해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었고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위헌성을 인정해야 제청서가 송부되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도 위헌법률심판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 원심판을 담당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헌법소 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헌법재판이 주로 국가기관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현행 헌법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재헌헌법은 헌법위원회 중심이었다. 1960년 헌법은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구상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1962년 헌법은 대법원 중심 구조였다. 1972년과 1980년 헌법은 헌법위원회 제도를 두었지만 실제로 위헌법률심판은 작동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헌법소 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역사는 단순히 기관 이름이 바뀐 역사가 아니다. 헌법이 실제로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 국민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한 역사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항상 헌법에 맞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률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위헌법률심판이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그럼 이건 법률을 없애는 재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의미에서는 맞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아무 법률이나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있다. 그런데 갑이 보기에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때 법원이 보아도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제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이 재판의 전제성이다.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당의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은 추상적으로 법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 그 법률이 적용될 상황이어야 한다. 자료도 위헌법률심판을 구체적사 후적 규범 통제라고 설명하고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제시한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다. 위헌 제청권은 법원에 있고 위헌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즉 법원이 이 법률 위헌 의심이 있으니 판단해달라고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직접 법률을 위헌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그럼 위헌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그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걸 장래효라고 한다. 하지만 형벌 조항은 예외가 있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형벌 조항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도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형벌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아무 법률이나 추상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재판을 전제로 한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형벌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단순히 법률을 없애는 재판이 아니다. 헌법보다 낮은 법률이 헌법을 넘어서지 못하게 막는 절차다.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다. 법률도 헌법 아래에 있다. 위헌법률 심판은 이 원칙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헌법재판의 핵심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심사하면 결론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합헌이면 그대로 둔다. 위헌이면 없앤다. 그런데 실제 헌법재판에는 그 중간처럼 보이는 결정이 있다. 바로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란 쉽게 말해 이 법률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당장 효력을 없애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 그러니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결정이다. 왜 이런 결정이 필요할까?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서 항상 그 순간 바로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선거권 제한 규정이 너무 넓고 획일적이라 위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그 조항을 즉시 없애버리면 누구에게 어디까지 선거권을 인정할지 바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기준을 새로 만드는 일은 헌법재판소보다 국회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권 제한 범위처럼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이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료에서도 수용자 선거권 제한 사건에서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 범위 안에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설명한다. 즉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되 곧바로 법률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 방식이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위헌성 확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입법 개선 명령이다. 국회가 일정한 기간 안에 헌법에 맞게 법률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는 단순히 봐주는 결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이 법률은 헌법에 맞게 다시 만들어라고 요구하는 결정이다. 그럼 왜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까? 첫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법률이 즉시 사라지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입법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헌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고쳐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는 국회가 여러 대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다. 복잡한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로 즉시 완벽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헌 결정이 아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고칠 시간을 주는 결정이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는 위헌성과 현실적 필요를 함께 고려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자료도 위헌 법률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같은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 법은 헌법에 맞지 않지만 당장 없애기보다는 국회가 헌법에 맞게 고칠 시간을 준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다. 핵심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같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공직에 두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탄핵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한다. 즉 국회가 바로 파면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언제 파면될까? 단순히 일을 못했다고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잘못했다. 국정 운영이 미숙했다. 정치적으로 무능했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 제65조의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다. 자료도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 사유의 존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항상 파면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파면은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정 공백도 생기고 정치적 혼란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파면을 정당화하려면 그 법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정리하면 기준은 이렇다. 첫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 셋째, 공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야 한다. 넷째, 파면으로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적 손실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핵심은 단순한 잘잘못 따지기가 아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가다. 특히 대통령 탄핵에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 국민이 선출했다는 사실이 헌법 위반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탄핵 심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민주적 정당성의 존중, 그리고 헌법소의 필요성. 대통령을 함부로 파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대통령을 계속 두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은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모으고 선거에 참여하고 국가 권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당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정당도 끝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정당해산 심판이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의 적대적인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자료도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 적대적인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해산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정리한다. 즉 정부가 이 정당은 헌법 질서를 해친다고 제소하면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해산할지 판단하는 구조다. 정부가 마음대로 정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그럼 어떤 정당이 해산될 수 있을까? 단순히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산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강한 사회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해산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 해산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다. 핵심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다. 민주적 기본 질서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자유로운 선거 같은 헌법 질서의 핵심을 말한다. 정당이 이런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이나 반민주적 방식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정당 해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통로다.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그 정당 자체만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그 정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도 크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의견도 견뎌야 한다. 과격한 주장도 선거와 토론 속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까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무제한 보호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한계선을 긋는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목적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이 문제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결정이 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상실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결국 정당 해산 심판의 핵심은 이한 문장이다. 민주주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무제한 보호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도 싸울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싸울 수 있다. 국회와 국회의장이 싸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권한을 두고 다툴 수도 있다. 이때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만 하면 문제가 남는다. 헌법상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이 권한은 내 권한이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 권한이다. 상대방이 내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정리하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의 목적은 개인의 기본권 구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기관들에게 각자의 권한을 나누어 준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행정권을 가진다. 법원은 사법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런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면 권력 분립이 흔들린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 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때문에 그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다툼도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각각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권한쟁의 심판이 정치 싸움을 대신 해결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나 부작위로 그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권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이다. 목적은 국가기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을 지키는 것이다. 국회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도 안 된다. 행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도 안 된다.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안 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싸움을 정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권력 분립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장치다. 국가기관도 헌법이 정한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선을 확인하는 재판이 권한쟁의 심판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는 제도다. 일반 재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처럼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국가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다. 행정부가 어떤 처분을 했다. 공권력 행사가 내 자유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구제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이 헌법소원이다. 자료도 헌법소원 심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눈다. 먼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이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처분 법령 부작위가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다음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재판 중에 어떤 법률이 문제된다.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그런데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방식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헌법소원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 국가 권력의 작용이 있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법적 관련성이 필요하다.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문제된다. 즉 그 공권력 작용이 나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권리보호 이익도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도 더 이상 권리구제의 의미가 없다면 심판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보충성도 중요하다.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헌법소원은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에 가깝다. 청구기간도 지켜야 한다. 너무 늦게 청구하면 아무리 주장 자체가 그럴듯해도 각하될 수 있다. 자료도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으로 공권력 행사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법적 관련성, 권리보호 이익 보충성, 청구기간 준수, 소송 대리인 선임을 제시한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본안 판단으로 가지 못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제도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툰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 중 문제된 법률의 위헌성을 당사자가 직접 다투는 절차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아무 불만이나 해결해주는 민원 창구가 아니다. 공권력 행사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청구기간과 보충성도 지켜야 한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을 무기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다. 그래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제도다. 그런데 아무나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다툴 수는 없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그 공권력 작용이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 이걸 자기 관련성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그 법이 문제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법 때문에 내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그 조항을 다툰다면 어떨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응시 제한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자료에서도 변호사 시험에 이미 합격
불합격한 청구인은 응시한도 조항으로 인해 어떤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정리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어떤 법이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물을 접대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이때 직접 제한을 받는 사람은 결혼식 당사자다. 그런데 예식장 건물 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법이 직접 그 음식점 주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 자료도 예식장 건물 안 음식점 경영자는 규정의 직접적 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처벌받는 당사자도 아니므로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불이익과 법적 기본권 침해를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법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영향이 생긴다. 이 정도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이 내 기본권을 직접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자기 관련성이란 내가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다른 사람의 침해를 대신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단순한 관심, 불만, 간접적 손해만으로도 부족하다. 공권력 작용이 나의 헌법상 기본권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각하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을 들고 국가 권력을 다투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본권 침해여야 한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건이 있다. 바로 현재성이다. 현재성이란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언젠가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공권력 작용이 지금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적어도 침해가 매우 가까운 장래에 확실하게 예상되어야 한다. 왜 이런 요건이 필요할까? 헌법재판소는 추상적인 걱정이나 가상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실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래서 침해가 너무 멀거나 불확실하거나 조건이 여러 개 붙어 있다면 현재성이 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아직 응시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 법 때문에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아직 기본권 제한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현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료에서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가 남아있는 청구인들은 응시한도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정리한다. 하지만 현재성에는 예외가 있다. 아직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면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의례 사건이다. 혼인을 앞둔 예비신랑이 있었다. 당시 법은 결혼식 때 하객에게 주류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아직 결혼식 당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가 지금 당장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날이 되면 음식물 접대 금지로 인한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했다. 여기서 핵심은 침해가 단순히 가능하다는 정도가 아니다. 침해가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 언젠가 그럴 수도 있다는 안 된다. 곧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현재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 아직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현재성이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면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성 판단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었는가? 또는 아직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침해가 확실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으로 가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추상적인 불안감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곧 닥칠 기본권 침해를 손 놓고 기다리라고만 하지도 않는다. 현재성은 헌법소원의 문을 너무 넓게 열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예정된 기본권 침해는 미리 막을 수 있게 하는 적법 요건이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제도다. 하지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에는 청구 기간이 있다.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주장이 그럴듯해도 본안 판단으로 가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 원칙은 이렇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알게 된 날부터는 90일이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늦다. 이걸 변호사 시험 오탈자 사건으로 보면 더 잘 이해된다. 변호사 시험에는 응시한도 제한이 있다. 이른바 5년 내 오해 제한이다. 문제는 언제부터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가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해서 응시한도 조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청구인들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람들이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기본권 제한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날부터 1년이 지난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래서 청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7회 변호사 시험이 마지막 응시 기회였는데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청구인이 있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시험 접수일 마지막 날 또는 시험 시행일 첫날에는 더 이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90일이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8년도 제7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청구인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예외 조항에 대해 다투려면 적어도 시험 시행일 첫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90일이 지나 청구했기 때문에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기간을 지켜야 한다.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 기간을 넘기면 헌법재판소는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 오탈자 사건의 핵심도 바로 이거다.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 언제 침해가 현실화되었는지, 그때부터 기간 안에 청구했는지가 중요하다. 헌법소원에서 청구 기간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구 요건이다. 그래서 헌법소원 답안에서는 항상 이 순서로 봐야 한다. 공권력 행사성이 있는가,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있는가, 보충성을 지켰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구 기간을 지켰는가. 청구 기간을 놓치면 기본권 침해 주장까지 가보지도 못한다. 헌법소원은 늦게 가면 안 된다.